투자를 하다가 손해가 많이 나는 거, 특히 파산을 하는 거, 그건 문제죠. 투자를 하는데 파산을 할 정도가 되면 안 되거든요. 한 번 트레이딩해서 평생을 망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달러원이 굉장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맞겠습니까? 제가 한두 번 틀린 것도 아니고, 이게 내가 굉장한 믿음을 갖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지만 틀릴 가능성이 반인 거죠. 그런데 내 이 믿음 하나로 내가 파산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돈을 벌게는 못 해드리는데 파산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없지가 않아요. 제 말씀 들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방법은 제가 한 30년 정도 기관에서 일하고 그리고 나와서 벌써 한 10년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 30년 정도 닷컴 버블 그때부터 일어난 현상들인 것 같은데요. 진짜 큰 변화가 있는데요. 느낌으로 보면 모든 것의 시작과 출발은 IT입니다. 기술이 개발이 되니까 이게 세상이 변했어요. 크게 두 가지가 변했는데요. 정보력이 예전에는 기관 투자가와 이제 개인 투자를 나눠보면 기관 투자가가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기관으로 보면 기관에서 일할 때인데 기관에서 있는 사람이 확실하게 유리합니다. 일단 뭐 정보가 좋아요. 여기저기 많이 들리고 뭐 손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딜링룸에 앉아 있고 또 손님의 아주 진득한 얘기도 은근히 듣고 그리고 무슨 어널리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어널리스트 같은 거 분석 같은 거 나만 보고 그리고 뭐 매체도 되게 비싸고 그러니까 나만 보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IT가 발전을 하고 또 최근에 AI가 발달을 하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에 앉아있는 딜링룸에 앉아있는 트레이더나 지금 방 안에서 아침 먹고 집 안에 있는 저나 정보력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력에서 기관들의 우위가 대부분 다 사라졌고요. 두 번째는 기술이 발달하니까 거래하는 방법에서 거의 혁신이 일어났어요. 예전에는 주식 사려면 증권사 가서 여기다 뭐 써가지고 이렇게 내고 그랬거든요.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핸드폰만 있으면 애플 주식 사는데 0.1초 걸리거든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애플 주식 사려면 메릴린치의 구자 열고요. 아주 밤샜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 쉬워졌잖아요. 그리고 뭐 주식뿐 아니라 뭐 원유, 금, 뭐 세상에 뭐 옥수수, 돼지고기까지 거래하기가 너무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정보의 집중성 그런 게 사라졌고 거래의 효율성이나 비용 같은 게 사라지니까 결국은 기관 투자가가 살아남으려면 기관 투자가가 뭔가 개인 투자가에 비해서 장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장점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뭐 개인들이 약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개인 투자가들이 그 성과가 괜찮냐? 이거는 조금 좀 다른 문제고 특히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괜찮냐? 이거 또 다른 문제인데요. 저는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게 다양화입니다. 우리나라 투자가분들의 투자하는 형태를 보면 제가 나름대로 증권사 사장 오래 했거든요. 증권사 사장하면 만나는 친구마다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 뭔지 아십니까? 무슨 종목 사면 됩니다. 어떤 게 좋아? 그거 첫째가 저 알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라고 하면 머릿속에 주식 투자, 그것도 주식의 특정 종목을 내가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좋은 정보를 얻어서 남들보다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없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정보에 의해서 한다는 건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이 내가 너한테만 특별히 알려주는데 이게 진짜 좋은 거야. 그러면 그 정보를 내가 진짜로 처음 들었을까요? 거의 세상에서 내가 마지막에 들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정보가 굉장히 어떤 조그만한 기업의 내부자 정보잖아요. 내부자 정보라는 것은 어떠한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알게 되는 정보거든요.
그런 정보를 이용하거나 발설하거나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면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에 관여가 되시는 거거나. 그런데 그런 내부자 정보도 요즘 없어요. 정보력이 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IT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말들이 다 거짓말이죠. 사기꾼이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분석을 해서 어떤 좋은 회사를 고른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다. 물론 못한다는 거 아니거든요. 못한다는 거 아니지만 쉽지 않다. 그런데 너무나도 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고요. 주식 투자 그런 투자 아니면 또 무슨 생각 나십니까? 부동산. 근데 부동산은 뭐 많이 올랐으니까 뭐 훌륭한 투자긴 하지만 또 부동산은 자기가 사는 집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연성 면에서 진짜 문제가 많거든요. 또 세금도 골치 아프고 맨날 바뀌고. 그러니까 나쁜 투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자유로운 투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 종목 고르는 투자와 부동산 투자 이 두 가지에 너무나도 많이 집중돼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 보고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이게 단기 투자든 장기 투자든 뭔가 맞춰야 되거든요. 부동산 되게 올라가죠. 주식도 오래 보면 올라가죠. 그거는 이제까지 얘기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오르고 내리고가 반반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거면 시장에 지금 많이 반영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특히 오르고 내리고가 반반인데 그렇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투자가가 기업 정보, 기업 분석, 그다음에 부동산의 전문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원유에 대해서 많이 알고 뭐 금은방 주인은 금에 대해서 많이 알 거고 어떤 사람은 채권에 대해서 많이 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많이 알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좋지만 우리나라 주식은 나쁠 거야. 그럼 삼성전자를 살고 코스피를 팔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 모든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기 직업에 의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직업이 아니더라도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투자가들이 그 두 가지에만 전문가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제가 걱정하는 바는 부동산은 좀 제외시켜 놓으면 금융투자는 그야말로 요즘은 뭐 너무너무 넓은데 그중에 한국 주식만을 사가지고 앞으로 50년 동안 그게 제일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은 확률은 빵이죠. 무조건 빵입니다. 금년에는 뭐 한 해는 그럴지 모르지만 50년 동안 그럴 가능성은 무조건 빵이잖아요. 그렇다면 다양하게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다양한 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전문성에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55세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돈을 뭐 조금씩 벌고 있지만 그 전에 비해서 훨씬 적게 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55세까지 번 돈, 55세 하루아침에 벌었다고 쳐볼게요. 그동안도 쭉 벌었는데 55세에 벌었는데 제가 한 95살에 죽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40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거 40개로 쪼개가지고 1년에 한 개씩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제가 55세에 은퇴를 했지만 제가 벌기는 30살부터 25살, 제가 좀 일찍 시작했거든요. 25살부터 55세까지 30세를 했는데 그럼 평균으로 하면 몇 살인가요? 40세잖아요. 그러니까 40세와 뭐 은퇴한 거에 평균을 80을 잡아도 그것도 4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거의 40년 투자해야 되거든요. 벌 때와 쓸 때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즘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냥 근로소득, 사업소득도 조그만 장사하는 사람은 다 근로소득이거든요. 뭐 삼성이나 이런 데 아니면 그러면 이런 것만 해가지고 요즘 계산해 보면 답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젊은 분들 투자하는 거 적극 추천하거든요.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추천하는데 그분들로 보면 더 길어요. 그리고 굉장히 처음부터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두 종목만을 딱 찍어가지고 그것도 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부동산 투자는 쉽지도 않고 종목 고르는 것도 와 그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고 또 돈도 항상 현금이 있어야 되고 그런 투자로 50년 동안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개인들의
투자의 이슈는 다양하지 않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투자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다양하게 투자를 하려면 제 생각에는 제 책에서도 얘기했는데 한 3가지 정도 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지역적으로 한국 주식만 살 게 아니라 미국 주식도 사고 일본 주식도 사고 중국 주식도 사고 인도 주식도 사고 다양하게 사는 게 당연히 만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식만 할 게 아니라 뭐 외환도 하고 채권도 하고 금도 하고 원유도 하고 암호화폐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2가지 축, 지역적인 축, 상품적인 축, 이 2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축은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조금 다른데 이거는 사실은 방법입니다. 투자하는 방법. 투자하는 방법은 뭔가 투자한다는 게 뭔가 사거나 파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사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먼저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거나 파는 건데 사거나 파는 방법이 항상 현물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현물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물 거래가 있고 파생상품의 대표적인 게 선물인데 현물은 지금 주고받는 거고 선물은 주고받진 않고 내가 주고받자 우리 둘이 하고 약속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현물과 선물인데 현물이 있어야 선물이 있으니까 2개가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선택을 하는 건데 거래 방법을. 그런데 현물보다 선물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개인으로 보면 기관들은 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사고 파는 게 중요하지 인도가 오늘 되든 1년 후에 되든 100년 후에 되든 안 되든 약속만 하든 상관이 없어요. 가격이 오르면 좋은 거고 내리면 나쁜 건데 개인들은 굉장히 제한이 있잖아요. 어떻게 1년 후에 계약을 해. 이랬었는데 이것도 IT가 발전하면서 선물 회사들이 생겼잖아요. 우리나라 KRX, CME 아주 대박입니다.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편리해져가지고 너무 합리적이고 비용도 너무 싸졌어요.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을 비교할 때 선물이 좋은 점을 한 3가지 정도 얘기해요. 우선 첫 번째는 리스크가 많이 줄였어요. 원금에 대한 리스크.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0억어치 살려면 10억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금을 10억어치 살려면 금 10억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원금을 주고받아야 되니까 뭔가 불편하죠. 또 리스크도 많고 줬다가 이 사람이 안 주면 어떡해.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약속만 하면 그런 리스크가 줄었어요. 원금에 관련돼서는. 물론 1년 후에 이 사람이 안 줄 리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선물 회사들이 거의 다 막아놨거든요. 지금요. 그런 리스크를 다 없앴고 두 번째는 유동성. 뭔가를 사고 파는데 사람이 많아야지 가격이 좁잖아요. 예를 들어서 달러원 시장에 100명밖에 없으면 사자 1,400원, 팔자 1,450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50원 차이가 날 텐데 거기에 한 1억 명쯤 모여 있으니까 1,410원에 사고 1,410원 10전에 팔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금액도 막 몇 천만 불씩. 결국은 거래가 활성화가 되니까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 현물과 선물이 2군데에 다 있는 경우에 거래량이 어느 게 많을 것 같습니까? 시장마다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10배는 선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금 사는 사람이 금 가지고 나중에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주식 사는 사람이 삼성전자의 영원한 주주가 돼서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대부분 다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쪽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워낙 많습니다. 작으면 10배, 커면 100배. 웩더 독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현물보다 선물이 많이 거래돼가지고 개를 갖다가 개 꼬리가 개를 돌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현물 시장이 있는 건데 여기서 파생된 선물 시장이 있는데 선물 시장의 움직임이 현물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원유 트레이더, 금 트레이더, 곡물 트레이더 어떤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면 현물 시장을 보는 게 아니고 다 선물 시장을 보거든요. 이유는 여기에 사람이 10,000명 모여 있고 여기 10명 있는데 누가 여기를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그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생상품 시장이라는 말은 기초상품에 파생됐다는 뜻이지만 시장이 이미 다 파생시장에 와 있고 파생상품 시장이 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파생상품 시장은 무슨 뭐 투기꾼들이 모여 있는 뭐 그런 이상한 데라고 생각하고 뭐 파생상품은 뭐 제로섬 뭐 게임이라는 등 다 틀린 말이거든요. 이렇게 오해가 많이 있고 또 결정적인 오해는 그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에서 너 뭐 하다 망했냐 그랬더니 선물하다 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물하면 뭔가 되게 나쁘고 투기적인 거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제가 과감하게 얘기하면 진짜 무지의 소지고요. 몰라서 하는 말이고 뭐든지 알고 나면 쉽거든요. 그래서 파생상품 시장에 가장 큰 오해가 두 개 있어요. 하나 어렵다. 두 번째 위험하다. 두 개 다 틀린 말입니다. 어렵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래를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위험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원유에 투자하고 싶으시면 이제 원유 살 겁니까? 드럼통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상품들은 아예 현물은 아예 못 합니다. 개인들은. 뭐 할 이유가 없는 것도 있지만 아예 못하는 상품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원유, 돼지고기, 뭐 너무 많은데 옥수수. 그러니까 사실은 현물에서 거래할 수 없는 상품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에서 많이 하는데 그런데 파생상품 그 중에 하나인 선물은 위험한 거고 이상한 애들만 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면 금융시장이 이만큼 있는데 그야말로 여기서 변방의 북소리가 되고 있는 거지 전체 그림을 못 보고 있는 것이다. 제가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느낀 것 중에 뭐 특별히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믿고 있는 거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심리전입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절대 돈을 못 벌어요. 공포와 탐욕 들어보시잖아요. 그거 엄청 맞는 말이에요. 공포는 뭐예요? 터질까 봐 겁이 나는 거고 탐욕은 조금 벌기 시작하면 야 내가 이거 천재 아니야 혹시 이거? 내가 이거 뭐 1,000만 원 벌고 끝날 인간이 아니지. 내가 100억, 1,000억 버는 거 아니야? 이런 탐욕과 공포를 소용돌이 속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할까요? 거의 10초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나는 천재야, 바보야, 천재야, 바보야. 이러면서 10초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진짜 모든 것이 심리전이고 그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못 찾으면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개인 투자가들한테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공포 중에 지금 얘기한 포모가 있잖아요. 야 남들 다 샀는데 나 안 사가지고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크죠. 그건 오히려 부동산에 있었어요. 부동산에 나만 집 안 샀는데 남들 다 오르니까 뭐 2명 있었는데 얘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연봉이 뭐 5억이 됐어요. 500만 원, 5천만 원이었던 사람이.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다 아직도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을 샀는데 집이 뭐 10배가 됐어요. 하고 나니까 20년, 30년에 보니까 얘가 돈이 더 많아.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짜증이 나죠. 그리고 짜증이 나서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집을 살지 말지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감정적으로 하다가 이제 완전히 그 나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포모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샀는데 안 산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 산다고 따라 샀다가 망한 사람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심리적이고 특히 저는 남들이 샀는데 내가 안 따라 사가지고 막 마음 아픈 거 심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나빠질 수는 있죠. 집값이 오르고 나는 내 집은 조금밖에 안 올랐고 아니면 뭐 나는 집이 없고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돼서 내가 좀 손해고 뭐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면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돈만 놓고 딱 보면 내가 손해본 건 없잖아요. 막말로.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됐지. 뭐 손해본 건 없어요. 그냥 배만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 아픈 거하고는 좀 다른 거니까 그쪽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반대쪽. 투자를 하다가 손해가 많이 나는 거. 특히 파산을 하는 거. 그건 문제죠.
투자를 하는데 파산을 할 정도가 되면 안 되거든요. 한 번 트레이딩해서 평생을 망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달러원이 굉장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맞겠습니까? 제가 한두 번 틀린 것도 아니고 이게 내가 굉장한 믿음을 갖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지만 틀릴 가능성이 반인 거죠. 그런데 내 이 믿음 하나로 내가 파산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돈을 벌게는 못 해드리는데 파산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없지가 않아요. 제 말씀 들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방법은 손절매입니다. 손절매. 어느 정도 터졌으면 잘라버리는 거죠. 그럼 더 터질 수가 없죠. 손절매의 그 손절 금액은 그때그때 정하는 게 아니라 뭐 대부분은 연초에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 터지면 뭐든지 다 잘라버릴 거야. 이런 거를 정하는 게 맞아요. 물론 스탑로스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삼성전자를 샀다가 20% 빠지면 팔아야지 뭐 이런 방법도 있지만 손절매의 원래 취지를 생각해 보면 내 생각이 맞았냐 틀렸냐를 검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변했냐는 사실 중요하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삼성전자만 투자하지 않고 뭐 별거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자기가 터질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정해내야 되죠. 미리 정한 때 내가 파산할 정도로 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재산이 기분 좋게 한 100억쯤 뭐 해볼게요. 내가 100억쯤 있는데 나는 1년에 200억을 터지면 스탑로스 할 거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1조가 터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100억쯤 있으면 야 내가 10억? 인생에 큰 문제는 없을 거야. 그리고 내가 뭐 매년 터지겠어? 내년 좀 벌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터질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번 정해놓으면 이제 그 시점에 가면 그냥 자동으로 해야 됩니다. 자동.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1,000만 원이 손해가 났네? 그럼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진짜 하기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 못 해가지고 파산하는 거예요. 그것만 정하는 방법, 지키는 방법 너무 쉽습니다. 초등학생한테도 내가 설명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손절 금액을 정하려면 꼭 정해야 되는 금액이 그 전에 하나가 있어요. 벌고 싶은 금액. 벌고 싶은 금액이 있어야 손해날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들한테 얼마가 벌고 싶어요? 하고 물어보면 진짜 답을 못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 아이비들이 하는 방법은 아닌데 제가 10년 전부터 생각한 게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얼마 벌고 싶은지를 모르는구나. 그렇다면 거꾸로 얼마 터져도 괜찮으세요? 얼마 터져도 자살 안 하세요? 얼마 터져도 파산 안 하세요? 속은 쓰리지만 뭐 견딜 수 있으세요? 그 금액을 정하고 1년에 그 1년에 터질 수 있는 금액이 1억이다. 그럼 1년에 벌고 싶은 금액도 1억 정도로 잡으시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1억을 잡아놓고 그것만 정해지면 손실 금액은 정할 수 있거든요. 그 경험치로 정하고 그러면 지키고 그러면 뭐 1년에 1억 내에서 막을 수 있죠. 1억도 터지고 1억도 터지고 3년쯤 터지면 내가 10억 갖고 있는 사람이 3년 동안 1억씩 3번 터지면 투자 이제 안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속은 쓰리지만 파산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자는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해야 되고 추천을 합니다. 저는 20살짜리한테도 해요. 나쁜 거 아니라고. 그렇지만 그 친구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산을 하지 않고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에 안 가는 정도 매너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항공우주공학이 아니라는 거죠.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포모도 마찬가지고 파산의 위험도 마찬가지인데 관리하는 방법을 조금 배우면 그리고 뭐든지 사실 사람이 배워야 돼요. 그거를 머릿속으로 끄집어내기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포모든 뭐든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이 진짜 심리전이고 마음을 다스리려면 최소한 파산의 위험은 제거해야 된다. 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